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비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이제 그 뒷장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340페이지 펴보세요. 340페이지 두 번째 달려고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우선 근대 이전의 지역 문명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요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넘어가는데, 자, 이때 이제 주요 비판 내용은 뭐냐면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서양이라는 이미지를 포장할 때 항상 물질적으로 되게 발달됐고, 근데 동양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발달됐다. 그래서 항상 그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대비시켜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 이미지 자체가. 어, 여기 보면 여러 학자들 보기에는 19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물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누가 더 앞서 있냐면 오히려 서양보다는 동양이라고 지칭하는 그 뭐냐면 곳이 더 발전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동양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 그다음에 중동, 서남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오히려 서양은 그 동양의 그 뭐냐면 조그만 한 부속군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다음에 인도, 그 중동 지역이 세계 무역 체제의 중심일 때 이 서양은 주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주변. 심지어는 16세기 이후에도 한동안은 그런 체제가 계속 유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16세기 이후에도 서양이 그 중국과 인도와 교류를 할 때 항상 그 무역 적자를 냈는데, 그 무역 적자를 어떤 식으로 메꾸냐면 그 아메리카 있죠. 아메리카를 식민지화 시켜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메꿔 가지고 적자를 메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19세기 때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갖고 그때서야 이제 서양이 동양보다 경제적으로 앞섰다. 이게 이제 역사적 실증된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의 오리엔탈리즘을 이제 비판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서양은 항상 도시 문명이고 그 다음에 동양은 농촌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미지가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비판하고 있어. 그게 두 부분을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 비판 내용을 보면, 자,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넘어서는 영주주자들은 18세기까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이 유럽을 능가했다고 강조했다. 자, 예를 들어 미국의 중국사 연구 기반 빙위는, 그다음 포메넌츠는 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산업혁명은 그 이전부터 영국의 경제 선진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달한 게 아니라 18세기 지나서 비로소 발생한 하나의 이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론적 세계사에 의하면 이 산업혁명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유럽의 어떤 내재적인 발전론에 입각해서 자생적인 어떤 발전론에 입각해서 이것이 누적되면서 양적인 변화가 질적 전환을 일으킨 게 산업혁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였잖아요. 근데 빙이나 포메니치가 보기에는 이거는 안 된다. 뭐 양적인 변화가 누적돼서 일으킨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연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우연적 어떤 목적론적 세계관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우연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아주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런 우연적인 요소가 의외로 이제 그 뒤떨어졌던 서구회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18세기에 썼던 국본론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담 스미스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인들조차도 18세기 당시에 중국과 인도가 얼마나 잘 사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국본론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1770년 국부론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했던 중국, 이집트, 인도의 명성은 주로 농업과 제조업의 우위에 얻은 것이다. 현재 중국은
유럽의 어느 지역보다 부강한 나라로 밝힌 점이 인상적이다. 자, 그에 따르면 유럽이 아시아에 앞질 수 있는 발판은 유라시아 무역에 거대한 이득을 가져둔 아메리카 은혜 획득이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중국과 인도 등에 밀려 있었죠. 주변국에 불과했고, 그럼에도 이제 그들 나라들보다 좀 앞서 있었던 것이 그 아메리카를 식민지화 시켰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부터 중국과 인도로부터 얻은 그런 여러 적자들을 이 은으로 메꾸고 그 산업혁명 때 그런 은을 통해서 이런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성장해 나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유럽 중심의 세계사는 16세기 이후에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 세계 체제가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 시장과 세계 체제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주도를 한 거죠? 세계 시장과 세계 시장과 세계 체제는 유럽에 의해서 주도를 했다고 했죠. 유럽, 서유럽 국가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오늘날 세계사 관점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16세기 이전에도 이미 유라시아 지역에 세계 시장과 세계 체제가 형성됐고 유럽은 그 주변부에 불과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16세기 이후에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도 그 인도와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 주변부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넘어서는 연구자들은 또한 16세기 이전에 이미 유라시아 세계시장 또는 세계체제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유럽은 그 주변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럽 헤게모니와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성립되기 전에는 이미 아시아 유럽 간의 장거리 무역과 문화적 교환체가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시기에 이제 세계시장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슬람 제국이죠. 그래서 그 이슬람 제국이 중동을 통일한 9세기 전후,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를 통일한 13세기 전후부터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과 몽골 제국에 의해서 세계 시장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반영됐죠.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동서 무역에 활발히 활동한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그 몽골 제국에서 이제 동서 교통로가 활발한 내용, 팍스 몽골리즘인가? 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3세기 전후부터 이미 세계 시장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에도 남아 있어요. 그 집사에도 기록이 남아 있죠.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집사가 이 무역에 세계 최초의 이제 세계사를 서술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몽골 제국이 이제 이슬람 제국처럼 세계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중세 말에 유럽 대륙이 성장 또한 아시아와 다른 문명의 접촉하면서 가능했고 이 세계 시장의 중심은 중국과 인도며 아시아 내부 무역이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무역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사례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주류학자인 역사학자 페어뱅크도 거기에 이제 이런 의견을 덧붙였죠. 이슬람 제국의 흥기, 그다음 중국 경제 성장과 조선술 및 항해수의 발전 등에 힘입어 그 세계 역사상 최초 8세기 13세기에 동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는 대양 통상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보기에는 신앙의 개척은 이와 같은 아시아 무역에 유럽인들이 16세기쯤에 뒤늦게 등장한 거야. 그래서 서양 역사상의 대양 시대에 불과한 거지 인류가 요길 뭐 우리가 아는 그 새로운 항로를 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서양이 나중에 동양인들이 다 알고 있던 인도인들이나 그 이슬람 교도들이 다 알고 있던 그 인도양 무역을 항로를 나중에 참여했다. 이 내용을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또 바스코 다가마가 나와요. 자, 이게 니은이죠? 미음 보면 자, 바스코 다가마가 이른바 인도 항로를 발견하기 오래전부터 인도는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이런 세계 시장의 중심이 있었고 그다음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군사들이 철검이 인도산 강철로 만들어졌다는도 이런 사실을 입증한 하나의 예다. 그래서 프랑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거의 5,000년에 걸쳐 유라시아 세계 시장이 형성됐다고 하면서 이면 이게 18세기, 13세기 아니라 더 그 전에
거의 5,000년에 걸쳐서 기원 전까지 거슬러 오죠. 그때도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이때의 세계 시장을 근대 자본주의식의 세계 체제와 다르지 않는 세계 체제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 중심의 세계 체제가 16세기 이전에도 아니 세계 체제와 세계 시장이라는 것이 유럽 중심의 세계 체제와 세계 시장이 형성된 그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16세기 이전에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근대 역사에서 유럽 사회의 순수성과 자생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유럽 사회 보면 중세라는 사회가 있었죠. 중세에서 그 중세의 내부 발전에 의해서 뭘로 나타난 거야? 근대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대 자본주의 이런 사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인데 이것이 유럽의 어떤 내적 변화에 의해서만 설명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유럽의 이런 중세 말기 때 어떤 상공의 발달이나 도시의 성장 이런 것들이 유럽의 내적 발전에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요게 플러스가 뭐예요? 예. 요거는 동양 간의 교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특히 이제 인도 그다음에 인제 그 중국 간의 교류 그다음에 뒤에 인제 신앙의 발견 이후에는 어 그 당시 이제 아메리카에서 은 같은 것들이 들어왔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럽의 내적인 어떤 중세 사회의 그 내적인 발전보다도 더 오히려 중세를 근대로 넘어가는 큰 계기를 만들어 줬다는 거야. 예. 그래서 종조에는 이제 유럽의 사회 순수성과 자생성을 주장하면서 막 유럽의 내적 발달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교류 간에 이런 것들이 자극받아서 유럽이 발전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하여튼 이제 좀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부각시키려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문명의 스며든 동방적 요소를 일부 지워버리고 왜곡시키고 일단 서양의 연구들이 주목된다. 그 관련된 내용들 보면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보면 그 서아시아가 있는데 요때 동방적 요소라는 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동방적 요소는 주로 서아시아 지역이죠. 왜냐면 주로 교류했던 지역이 서아시아니까. 자, 그 유럽의 관계에서 볼 때 서아시아는 그 아시아, 아프리카 교역망을 유럽과 연계시킴으로써 근대 유럽이 아시아 선진 문명을 수용해 탄생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중간자적 문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서아시아가 지금 이슬람 세계죠. 그래서 이슬람의 그 상인들이 이 동서무역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교류에. 그것이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아랍어는 모로코, 북아메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에 걸쳐 장거리 무역망을 서 세계 최초의 범세계적 통용어와 교신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보편사회적 문명을 향한 진보의 약속은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아닌 아랍의 이슬람 문명이 있다는 견해를 의미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때 보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보편사적 문명이라는 것을 항상 그 서구 중심에서만 생각했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국가 형성, 자본주의, 시민사회 형성 이런 것들 요 마치 역사가 요걸 최종적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목적론적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인제 진행하는 것처럼 근데 요게 보편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자 여기에서 이제 아랍인들이 생각하는 이슬람 문화의 보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용과 타문화에 대한 관용이죠.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보편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편은 관용, 특히 타문화권에 대한 관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되었다. 그 자랑스러운 로마법을 개선한 비잔틴 제국 치하보다 이슬람화의 치하의 약자에 대한 관용, 예를 들어 그리스 정교나 유대교 같은 이교도의 종교적 관용이 있었죠. 유럽의 중세는 이런 관용이 없었어요. 그 유대인 심지어는 그 뭐냐 비슷한 색깔 유대인조차 탄압을 했잖아요. 이슬람교는 존재하지도 못했고. 근데 이슬람사회 중동에서는 그리스 종교나 유대인교나 뭐 그런 다양한 종교를 믿어도 돼. 인두스에 만나면. 예. 자 그리고 노예와 외국인 및 여성에 대한 간용, 피정복 및 주민의 조세상의 간용 등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마르틴 루터도 인정을 하고 있죠. 유럽인조차도. 자 이런 측면이 올 때 우리가 이 근대라는 개념을 꼭 서구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이 근대 중에 이제 간용 정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민사회 형성에서. 그래서 요때 이슬람에서도 이런 근대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초기 근대라는 말을 쓴 거야. 초기 근대. 그래서 초기 근대라는 단계는 이슬람사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는 견해도 이전과 관련돼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동이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되게 내용이 많은데 좀 넘어갈게요, 그냥. 예.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요거는 뭐냐면 앞에서는 이제 지금 아이고 쭉 해 갖고 유럽 중시의 세계관에서 인제 뭐냐면 중국과 인도 경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요게 이제 그 두 번째네요. 잠깐만. 두 번째고 자생설 이제 순서 자생설 순수성과 자생설 비판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와의 관계에서 뭐냐면 그 인도와 유럽의 관계에서 좀 비교를 하는 거야. 요거는 인도와 유럽 관계. 세 번째죠. 자, 인도와 유럽을 비교해 보면 서아시아와 유럽보다 더 큰 격차를 발견한다. 요게 큰 격차는 뭐야?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는 유럽이 물질적이고 그다음에 인도는 정신적이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19세기 이전까지는 유럽과 중국이 어디가 더 앞서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예.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여기서 인도가 더 앞서 있죠. 요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 나오는 인도는 과 동남아시아 사회는 종교적이고 정적이며 낙후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16세기 말 유럽이 처음부터 경제, 정치, 군사적 우위를 갖고 이 지역을 지배한 것처럼 오해하기 쉽는데 그러나 이제 그 영국의 인도사학자 스피어가 따르면 인도에 들어간 영국은 1700년까지 무굴 제국의 신화 같은 처지에 불과했고 무굴 제국은 유럽인들 자신의 정치 산업적 게임에 고용된 졸 정도 생각했다. 오늘은 시다바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반론이에요. 요 앞에 언급된 내용의 첫 번째 반론이고, 자, 두 번째 반론을 볼게요. 여기 반론. 자, 1700, 두 번째 여기죠. 예. 자, 두 번째 반론은, 자, 경제적으로 이제는 더 말할 필요 없다.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로 볼 때도 당시 세계 최고의 품질의 면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했던 인도는 영국의 주요 산업인 고급 면집 옷가 모직 영국의 산업인 고급 모직 옷가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겠죠. 모직은 덥잖아 입으면 양털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은으로 결제되는 무역 수지에 영국은 늘 적자였다. 특히 인도의 면화사업은 영국 중상주의로부터 은 유출 부추긴 공포에 대해서니까. 자, 영국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인도에 수출한 모직물밖에 없어요. 근데 모직물은 인도의 어떤 기후 환경에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꾸로 인도는 영국에 갖다 팔 게 많아. 일단 면직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도 있죠, 차. 특히 차 수입이 되게 많았어요. 자, 이런 것들 통해 은유출이 상당히 많았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동인도 회사가 영국 국내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동인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자를 메울 것이냐. 그게 더기가 중국과의 또 적자도 많죠. 자,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인도, 중국, 영국을 서로 연결하는 그 탄광무역이야. 그래서 아편 전쟁의 배경이 되는 인도, 영국, 중국의 삼각무역이 탄생됐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이 중국의 비단이나 도자기, 인도의 면제품, 동남아시아의 향로, 중동의 아시아산 설탕을 비롯한 고부 가치 고 말이 안 나오는데 비롯한 고부가 가치 상품을 수입하면서 그 대신에 내놓을 만한 수출 상품이 없었다. 그때 이제 맨날 적자를 봤던 유럽이 그래서 내놓은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은화를 이제 낸 거죠. 은화를 수입대국을 거치하거나 아시아산 상품의 중개 목록을 할 뿐이다. 자, 요게 이제 은화가 뭐냐? 이건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거죠.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약탈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적자를 메우거나 그다음에 이 아시아산 중개구역은 뭐냐면 아시아 국내에서 영내권 있죠.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연결시켜 갖고 거기서 이득을 챙기는 거야. 유럽까지 가지 않고. 예. 그런 이제 이런 무역 형태를 해서 돈을 챙긴 것뿐이다. 대표 나라가 이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그런 아시아 상품의 중개 무역을 주로 많이 했죠. 예. 자,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볼 게 뭐냐면 네 번째로 이제 보면 중국과 유럽 간의 관계야. 네, 중국과 유럽 간의.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중국은 그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발전됐고 유럽은 물질적으로 발전됐다. 이게 오리엔탈리즘이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 18세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유럽의 그 경제적 상황을 볼 때 중국이 더 앞서 있다는 거야. 예. 자, 요 내용도 있네. 18세기까지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보면 중국 경제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산업혁명 직전의 연구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 연구가 빅윙보다 20년 앞서 구미 연구자들에게 나왔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성과를 보면 그 이유를 보면 아편 전쟁은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룬 상황에서도 자신의 공장지의 상품으로서는 중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파고들음을 말을 하고 있죠. 운변하고 있다. 자, 이것이 어찌 중국의 공행제도 탓이라고 하겠는가? 이때부터 아편은 세계 시장의 중국의 반심의 지위를 나타낸 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세계 경제 영국의 세계 경제 속에 아직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걸 반증하는 상징물이다. 그래서 영국이 연지문이나 영국의 공산품이 잘 팔렸으면 굳이 아편 갖다 팔아가지고 메꿀 필요 없겠죠. 예.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아편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아편 전쟁 이후에도 한동안 영국이 중국 시장을 파고들지 못했잖아. 영국산 면지문이. 자,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영국이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절대적 우위를 차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18세기 때는 당연히 중국이 우위였고 19세기 들어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좀 앞서 있더라도 이거 중국의 어떤 중국 경제를 완전히 자기 밑에 놓을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경제적인 부를 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 반증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증명해 보인다라는 뜻이죠. 반증이라는 것은. 예. 자, 그다음에 니은을 보면 또 중국이 그만큼 이제 18세기 이전까지 뭐냐면 유럽보다 앞서 있다는 그 증거를 보면 그 니은을 보면 관련된 내용을 보면 두 번째로 자 니은이 난다. 니은을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 예, 문인 관료대회에서 중국은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질서가 유지되었고 능력에 따라 지위가 부여되는 모습이 볼테의 표현대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책, 이렇게 정체라는 건 정치 체제라는 뜻이에요. 자, 정치 체제로 비춰지는 걸 시사한 바가 크다. 이 기간 동안 동아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주요 원인도 바로 이러한 평화 덕분이다. 그리고 문화 능력도 되게 높게 평가해 19세기 초 개태는 우리 선조들이 아직 살림 속에 살고 있을 때 중국인들 이미 보게 되면 소설을 쓰고 있었다 말했다. 17세기에는 이미 독일 대학에서 중국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유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배움의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자, 일부에서는 이 선진적인 중국의 모습이 당시 중국에 관한 정보를 유럽에 전해준 선교사들의 의도도 가장되었던 마지막 꼭 그런 것만 아니라 본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진적으로 봤던 중국을 갑자기 이제 경련의 대상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18세기 말 이후부터 뭐 정확한 거는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왜 18세기 말부터는 이때부터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서구 나라들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같은 백인족으로 이렇게 중국을 묶었는데 이제 한인족을 부르려고 이때부터 예전에 훌륭한 정치 체제라고 이제 뭐냐면 우쭈쭈했던 이런 글을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는 황제가 독재하는 어떤 가부장적 어떤 정치 조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죠. 자, 그런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럽인들은 중국 문명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애썼던 시기에는 유럽의 여행가나 박물학자들이 중국인들 백인으로 간주했지만 18세기 말 이후에 몰락하는 중국에 대한 경멸적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일본 중국인은 한인족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이 무렵 뼈대가 만들어진 일치화된 세계사. 이때 일치화된 세계사는 누구 중심? 서양인들 중심이죠. 서양의 어떤 목적론적 세계관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일치화된 세계에서는 인식 주체의 처지에 따라서 이때 인식 주체의 처지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서양인들 얘기죠. 서양인들이 좀 못났으면 중국인들을 막 이렇게 우쭈쭈 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서양인들이 이제 자기보다 이제 중국인이 더 뛰어났다는 걸 이제 아니까 서양인들이 더 뛰어난다는 거 아니까 이제 중국인들 경멸해 버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치화된 세계사가 인식 주체의 처지에 따라 얼마나 편의적으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가 뭐냐면 뒤에가 두 번째죠. 예. 그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예전에는 인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진 아시아와 후진 유럽에 대비하면서 인제 그 오늘 정근대사 교과서 시작부터 아시아는 낙후된 농업, 농촌의 형상으로 지중해는 유럽은 발달된 상공 도시의 형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근대 세계사를 보면 그게 있어요. 오히려 선진 아시아 당연히 유럽보다 아시아가 더 발전됐잖아요, 정근대에서는. 그러니까 교과서는 그렇게 적혀야죠. 선진 아시아와 후진 유럽으로 대비해서 해야지 사실에 부합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유럽 교과서 보면 지금 세계사 교과서 그것도 그렇게 구성돼 있지 않죠. 일단 지중해 무역을 딱 넣을 때 지중해 세계 아테네부터 시작하죠. 아테네, 스파르타 도시국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로마도 도시국가야. 그리고 중세로 넘어가면 농촌은 별로 설명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돼? 중세 유럽 도시를 설명해. 그다음에 산업화 후에 또 여러 근대 도시를 설명해. 그래서 유럽은 처음부터 마치 뭘로 시작한 거야? 폴리스한 도시국가 시작해 갖고 지금 계속 도시 위주의 삶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 놓죠. 근데 여기 보면 이에 반해서 그 아시아 지역 인도나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는 별로 없고 다 농촌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막 그 농경 생활로 농경 중심의 어떤 생활을 중심으로. 예. 그리고 인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정근대 사회는 일단 상상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뭐냐면 인구의 대부분이 어디에 거주할 수밖에 없어요. 농촌에 거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농촌에 거주해 갖고 일단 먹어야 될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 잉여물을 가지고 도시 사람들을 인제 뭐냐면 먹여 살리는 건데 잉여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생산이 낮기 때문에 도시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없고 거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양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정근대에서는 농업사예요. 농업사예요. 다만 도시를 비교할 때 그때 좀 남아 있는 도시를 볼 때 오히려 서양보다도 동양의 도시들이 훨씬 더 발전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장안 같은 거 장안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100만이 넘었죠. 그렇게 정근대 사회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도 100만이 넘고. 근데 이에 반해 서양의 그 중세 시대 도시들은 잘해 봤자 뭐 그 파리라든지 런던 지금 되게 유명한 도시들이죠. 그런 도시도 기껏 뭐 20만 10만 그거밖에 안 됐다는 거야. 예. 그런 거 볼 때 뭐냐면 서양은 도시적인 이미지, 동양은 농촌적인 이미지가 이런 것들 정근대 시대 때는 맞지가 않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선진 아시아와 후진 유럽이라고 대비되어 오를 정근대 세계사를 교과서는 시작부터 아시아를 낙후된 농업과 농촌의 형상으로 그다음에 지중해와 유럽을 발달한 상공업과 도시의 형상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문명은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농업 생산이 발전했다가 성립된 농업 문명이라는 걸 보고 농업과 농민, 토지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서술된 데 비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은 처음부터 도시 문명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서술되고 있다. 그리스인들의 생활은 도시국가 폴리스와 식민활동이 무역에 지나치게 강조해서 서술한 탓에 마치 농촌과 농업 생산도 없이 생활한 듯한 인상을 준다. 로마인의 생활도 마찬가지로서 노예제 대농장은 잠시 언급됐지만 로마인들 대다수가 농민이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상공을 중심으로 이룬 그리스 로마인들의 도시 생활이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서양 문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도시 중심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고 그 연장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근대 유럽 문명이 탄생된 곳으로 그려졌다. 자, 왜 서양 고대사는 그리스 로마 도시 국가들로 채워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한 식민지나 속주는 대부분 농업과 농촌 영역이었음에도 도시 중심의 식민지 본국 역사도 채워져 있는 탓에 중세 농업과 농촌적 유럽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자, 이런 구도에서는 자원 중심의 농촌적 중세 유럽은 마치 하나의 이탈처럼 보인다. 자, 근데 그게 이탈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아시아 문명은 또 거꾸로 서술돼 있어요.
시종인간 이때 아시아라는 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이죠. 자, 동아시아 문명 시종일관 농업, 농촌, 전제나 민주화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말해서 아시아는 전제 군주 독재 국가로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이 영화 300에도 잘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산업화 이전에 사회는 동서를망론하고 농업과 농업에 의존해 의식주를 해결했고 부차적으로 상업과 수공업이 이를 보완한다는 상식은 여기에서 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근대 사회는 농업의 어떤 농촌의 어떤 농업 생산량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 잉여 생산을 적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가 없죠. 많이. 예. 그런 것들은 서양과 동양에는 다 똑같은데 서양은 마치 그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기준에 그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유럽에서든 아시아에서든 농경 공동체 말로 인류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상생활의 토대였다는 점. 그리고 이 농경 공동체가 산업혁명 이후에 붕괴되면서 그 파도에 강하게 정화해 극단적 개인주의와 신성 불가침 사적 소유의 폐단을 치유하는 덕목과 제도가 종속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요 관련된 내용은 뒷장에도 다음 논문에도 나와요. 이때 다음 논문에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미견들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쭉쭉 넘어가서 이제 여기 보면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 관련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예. 요거는 뭐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여기 안 나와서 그냥 건너뛸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쭉 넘어가서 352페이지 보세요. 352페이지. 자, 여기 산업화 두 개의 신화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 보면 근현대사의 목적론적 세계사를 보면 그 국민국가 형성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산업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어떤 목적론적 세계가 최종적인 단계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편적인 어떤 그 세계관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뭐냐면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자, 내용을 볼게요. 자, 근현대사의 경우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되 이 가운데 특히 강조될 문제는 첫째, 국가 주권의 확립 위한 노력과 국민 주권의 제도화, 국민 형성의 노력, 즉 민족과 민족운동이며 둘째는 산업화다. 자, 산업화가 진행되어야 그에 따라 민족과 민주 가제도 실현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산업화가 국민국가 형성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흔히 군대의 모델로 꼽히는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조차도 절대 왕정기의 국가가 먼저 형성된 뒤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주권이 제도화되었고 나머지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시민혁명 없이 산업화 국민형성이 진행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군대 국가와 이제 뭐냐면 그 국민국가 이런 산업화에 대한 어떤 유럽식 모델의 어떤 비판, 이게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국민국가 형성의 보편적 경로로서 유럽, 영국과 프랑스를 찾는 것은 어떤 인신론적 함정에 빠진 결과 아닌가 싶다. 그래서 시민혁명의 이념 속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겨 있는 것도 인정되지만 실제 대다수 군대와 경로를 보면 이들 나라와 달리 나라들과 달랐다는 사실을 유의하면서 보편성의 신화를 벗어나야 된다. 이때 보편성 신화는 근대 국가와 그 다음에 산업화하는 과정이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를 기준으로 시민혁명 이를 통해서만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버져야 된다는 거야. 다양한 경로에 어떤 그 근대화 경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서 이제 신화 내용을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자생적 산업화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국을 대표하는 유럽만이 전근대 사회 시장의 내재력 발전해서 자생적 산업화를 했다. 자, 이 자생적 산업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까.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요 관련돼서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어. 예.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노트 보면
16, 18세기에는 지속적 은이 유럽에 은이 유럽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사실들만으로 어 만으로도 제품의 생산 기술 면에서 중국의 우위가 입증된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산업혁명기까지 중국과 인도의 제조품을 맞서 수입할 대체품을 만들지 못했고, 따라서 이스트반 그 빙윙, 포메르츠 같은 사학자들 보기에는 18세기가 저물 무렵 동아시아 서유도 비슷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 1750년 중국의 양쯔강 하류 지역은 영국보다 훨씬 윤택했다. 생산, 소비,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유럽이 중국에 앞지는 것은 그 200년 동안의 일이다. 그래서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이 유럽보다 앞섰다는 거죠. 그 후부터 이제 뭐냐면 유럽이 중국과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뭐냐면 치고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18세기 전까지, 그러니까 19세기 전까지 왜 유럽이 선진적으로 이게 선진적으로 뒤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도 뭐냐면 중국이나 인도와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냐? 그거는 이제 뭐냐, 아메리카 식민지의 예를 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메리카가 식민지가 매우 중요한 목을 담당하는 것이 최근의 연구에 눈길을 끌고 있다. 자, 중국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내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양쯔강 하류 지역의 발달이 곤란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성장에 갉아먹었지만 유럽의 생태적 속박을 아메리카 식민지에 가서 풀어줌으로써 유럽의 성장세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이렇게 그 구실을 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양쯔강 하류 지역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내지가 이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양쯔강 하류 지역의 불을 내지에 이제 갖다 바치는 형태가 됐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도 이제 뭐냐면 주변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디에 풀었어요? 선진 지역에 도와주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민하는 방식으로 식민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아메리카 식민지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메니치에 의하면 신대륙은 아시아산 복합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준 또 은하의 공급처뿐만 아니라 토지 집약적 산물의 공급처로서 유럽의 핵심부가 노동과 자본, 토지 집약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식민지 시대에서 채굴됐던 금과 은이 점차 줄어든 반면에 차를 비롯한 수입품 물품이 크게 늘어 유럽은 현금 압박을 직면했는데, 이에 따라 식민지 노예제 농장에서 설탕과 커피를 생산해 새로운 음료 상품을 제조하면서 차의 수요를 대체하는 등 대체를 깨는 한편 인도 면직물의 모조품을 생산에 매달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당시 유럽이 이제 뭐냐면 어렵게 처해진 상황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뭐냐면 메꾸기 위해서 은을 이제 했고, 은을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를 위해서 가져와서 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농장을 만들어 갖고 설탕과 커피를 생산을 했고, 또 인도 면지물 모조품 생산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을 메꿨다. 적자들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있고 뭐 이제 중국 인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몇 페이지 또 보시냐면 그 오리엔탈리즘 내용 관련된 비판 내용 중에 쭉 좀 넘어가서 355페이지 보세요. 355페이지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세 번째 단락인가요? 네, 두 번째 단락이네요. 자, 여기 보면 서유럽 산업화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이 주도적인 구실을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 주요적 관점이었지만, 자,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넘어서려는 학자들은 페르넨과 부르드의 견해에 따라서 폭력과 국가폭력 그리고 노예제가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사업가 정신보다 이런 그 노예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18세기에서 19세기 2대 3대 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까닭은 기업가 정신이나 진취적 기상 따위의 문화적 요소가 결핍되어서보다는 국내의 폭력을 행사서까지 구국강국 체제를 황급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우리가 서유의 산업화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노예제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들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예.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쭉 넘어갈게요. 네. 이걸 이제 해가지고, 아이고, 몇 페이지는, 매진말 정도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367페이지 보죠. 367페이지. 이건 이제 오리엔탈리즘 비판 내용을 이제 좀 요약한 거예요. 367페이지 매진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신적 아시아노는 앞서 살펴본 대로 물질적 우위의 서양이라는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고 그 전까지 오히려 동양이 물질적 우위에 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 그래서 당대 그 인도의 역사가인 샤르 카르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은 모두 물질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다. 둘 사이의 차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에 따른 인류의 일부분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후 처음 이야기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에 이것은 엄청나게 가장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은 인도인 자신에게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있고 물론 여기에 동참한 중국인, 한국인,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 관점이 서양인들이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이걸 이제 뭐냐면 그 동양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마지막 달라고 볼게요. 자, 그렇다면 유럽 중심주의와 중국 중심주의의 비교에 효과적으로 벗어나 다원론적 세계사를 재구성한 시각과 방법 없을까? 그 하나의 대안으로 인류 역사상 어디에서나 존재한 농경 공동체의 지속과 변화에 기초한 각국사, 지역사를 시공간 속에 비교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인도와 중국이나 이런 것들을 서양의 여러 나라가 좀 비교를 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농경 공동체의 원리 기본적으로 같대. 그 유형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변화 과정을 살피면서 이론적 세계 속에 왜곡된 동서 대비를 바로잡는 데 유용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유럽은 물질적, 아시아는 정신적이라는 대비 말고도 예를 들어서 유럽은 개인주의, 아시아는 집단주의, 유럽은 상공업과 도시 중심, 아시아는 농업과 농촌 중심, 유럽은 자유주의, 아시아는 전제주의 대비 등 여러 층차의 단순 이분법을 바로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그 어디에서 이 사람은 찾고 있냐면 농경 공동체 원리 속에서 찾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각자 이제 보시고 다음 논문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논문은 이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오리엔탈리즘의 특징하고 그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비판 내용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뭐냐 유럽이 앞섰다는 걸 19세기 이전에 말도 안 되는 그 비판 내용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19세기 이전까지는 유럽이 발전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 비판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쭉 넘어가면 그 다음 논문을 보죠. 자, 세계화 시대의 세계사 교육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강성주 교수가 쓴 것 같은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상호 관련성이야. 상호 관련성. 그래서 세계사 시대의 세계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련성이 중요하다. 개별적인 국가나 문명권이 아니라 교류의 역사를 강조하는 상호 관련성 역사로 세계사 교육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세계사 상호 관련성과 관련돼서 예전에 2년 전이죠. 19년도에 3년 전에 19년에 나왔던 문제가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에요. 요게 이제 기출문제에 언급됐죠. 근데 날씨가 덥네요. 근데 물 좀 맞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55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55번.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좀 들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80페이지 펴보세요. 자, 380페이지 마지막 줄 네 번째 문장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 문제가 곧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는 다시 우리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그 사건의 기원, 전개 과정, 파장 효과 등을 하나의 지역보다는 큰 지리적 틀 속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러한 맥락을 볼 때 세계화 시대의 세계사 교육은 단순히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것처럼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성에 심하다는 관점에서 세계사 사건들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까지 함양을 요구한다. 자, 여기 키워드는 이제 상호 의존성에 이제 심하죠. 그리고 요게 이제 상호 의존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필요성, 현재적 입장에 볼 때 이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런 측면에서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쭉쭉 넘어갈게요. 예. 아이고. 390페이지 펴보세요. 390페이지. 390페이지보다는 좀 넘어갈게요. 이거 상호 의존성부터 문제 보죠. 392페이지 펴보세요. 392페이지. 각자 그냥 쭉 읽어보시고 392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상호 의존성 심화 과정의 세계사. 그래서 세원 분석 툴 방구사가 이제 나오는데 방구사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요게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다음 장 넘어가서 392페이지 보면 1950년대 말 이후 세계사 서술에 인류의 공통적인 역사적 경험을 추적할 수 있는 공간적 틀로 유라시아와 함께 방구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이 유라시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이거부터 설명해야겠죠? 예. 이 아시아와 그다음 유럽, 북아프리카를 합친 개념이야. 자, 이때 북아프리카는 사하라 이남의 지역이죠. 자, 그래서 사하라 이북 지역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유라시아 지역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개념의 문제점은 뭐냐면 북아프리카만 이제 아프리카를 포함시키고 북아프리카만 포함시키고 그 사하라 이남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하게 이제 예전에 16세기 이전에도 이 사하라 이남 지역하고 유럽이나 그 사하라 이북 지역까지 교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사하라 이남까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아프리카 전체를. 그래 가지고 뭐라는 개념을 쓰냐면 방구라는 써요. 동방구라는 개념을 쓰죠. 그리고 동방구 외에도 이제 서방구나 오세아니아 이 개념을 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리적 그 명칭을 일종의 유라시아보다는 방구라는 개념을 써서 이때 이제 정근대 시대 16세기 때 이 상호 교류에 있던 지역을 하나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방구는 이제 16세기 이전까지 서로 교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서방구 같은 경우는 또 변을 나누는데 교류가 있었고, 오세안으로 따로 있었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방구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세계는 지역적으로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을 포함한 동방구와 남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의 서방구,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 태평양성까지 포함한 오세아니아 등이다. 그래서 방구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구를 역사 연구의 개념적 틀로 설정하는 경우 역사 이해 대상은 방구 내에서 비슷한 발전 정도 보이는 개별적인 문명이나 국가적 발전이 아니라 방구 차원의 문명이나 지역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펼쳐진 역사 사건과 양상이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문명권 단위로 이제 했잖아. 문화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이후에는 문화권 안에서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문화권과 문화권의 교류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방구를 중심으로 이제 하면 아까 했지만 방구를 중심으로 하면 방구 안에서 상호 교류를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묶었기 때문에 이제 한 개 국가나 한 개 문화권이 아니라 이렇게 상호 교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어떤 지리적 그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호 교류의 역사를 묶을 수 있는 지리적 개념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이제 방구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방구 사이에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류 경험을 구성하는 동방구, 서방구, 오세아니아라는 유명한 개념적 틀이 될 수 있다. 그냥 방구와 동방구, 서방구, 오세아니아가 서로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동방구끼리 교류하고 서방구끼리 교류하고 그다음 오세아니아가 교류하고. 근데 이런 동방구, 서방구, 오세아니아가 또 서로 교류하는 시기는 언제 얘기해요? 16세기 때죠. 그래서 16세기 때부터 이제 방구라는 개념 역시 하나로 묶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구를 기준으로 해갖고 16세기 이전의 역사를 서술하려고 했던 여러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뒤에 얘기했지만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누구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그 사람이 벤틀이야. 벤틀이가 이제 방구사를 이제 체계화시켰죠. 예. 이건 좀 뒤에 얘기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쭉 넘어가서 395페이지 보세요. 395페이지. 자, 395페이지에는 간 지역적 접근 방법 개념이 나와요. 연구 방법이. 예. 그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그 전에 이제 주로 내용을 했던 것이 상호 교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호 교류의 역사를 되게 강조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이런 세계사 연구 방법을 뭐냐면 그 연구 방법의 접근법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라고. 요게 나오죠. 간지역적 접근 방법. 요 간지역적 접근 방법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간지역적 접근 방법에서 이런 것들 뭘 강조하냐? 간지역적 접근 방법의 연구 대상이 뭐냐? 요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계사 연구 방법 중에 종종 간지역적 접근 방법 또는 초지역적 접근 방법, 그다음 행사적, 행지역적 접근 방법 등 개념화되었다. 자, 이런 방법은 다 거의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은 첫 번째 어떤 걸 연구 대상으로 하냐면 지역적인 사건이나 일부 사람들의 경험에 국한된 사건들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그 방구 차원에서 이런 사건들, 정치 문화적 경계로 넘어서 넓은 지역에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 국민국가 등 인류의 공동적으로 만드는 제도나 전쟁같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사건들 연구 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대상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정치 문화적 경계를 넘어 넓은 지역 역동적으로 연결된 것, 네, 사건들. 그다음에 교류와 관련된 역사들이죠. 그리고 국민국가 같은 어떤 공동체로 만든 제도나 전쟁 같은 사건들, 이런 거 공통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국민국가를 넘어서 또는 문화권을 넘어서 서로 상호 교류하거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런 사건들을 연구하는 것이 간시주권법의 연구 대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간접적 접근 방법은 역사 교육, 세계사 교육에도 영향을 주죠. 내용 주식 방법에.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 1960년대 이후 세계사 1960년대 이후 많은 세계사가들이 상호 이전성이나 심한 관점에서 16세기 이전과 이후의 질적 차이를 지적해왔다. 16세기 이전과 이후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지리적인 발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심하다는 차원에서 물론 그전에도 상호 의존성이 있었어 교류가. 근데 그때 교류는 방구끼리만 교류했죠. 동방군 동방구, 서방군 서방구, 오세아니아 오세아니. 근데 16세기 이후부터는 방구 간의 교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질적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진행된 논의에서 인류사 초기 단계부터 현재 일까지 세계에서 상호 의존성과 심화 과정을 보고 그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는 경향이 부각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젤리 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방구사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상호 의존성 심화 과정을 보고 있고 그걸 따라서 시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반구를 초점해서 공부했죠. 연구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동반구가 이제 따라서 시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그걸 좀 약간 제가 보충 자료에서 좀 볼게요. 자 요 벤트의 방구사를 이제 보기 전에 아까 얘기한 종전의 세계사 인식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종전의 세계사는 그 정근대사 16세기 이전에는 서유럽 중심은 이제 중심이었고 그다음 중국사가 이제 부중심이었죠. 이 교류 부분도 되게 부수적이고 동서 간의 교류 이 정도밖에 다루지 않았는데 자 방구사는 좀 달라요. 방구사는 16세기 이전에 방구 안끼리 이미 장기적으로 상호 유전적인 어떤 교류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동방구, 서방구, 오세아니아. 그러면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속한 게 동방구죠. 그래서 이 동방구를 기준으로 해갖고 상호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한 거야. 그래서 초기 복합사회, 고대 문명, 고전 문명, 그다음 후기 고전 시대, 그다음에 유목제국 시대, 그다음 근대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초기 복합사회부터 고대 문화, 그다음에 고전 문화, 후기 고전 시대, 유목제국 시대까지 이렇게 원거리 무역이지만 원거리 교육은 이제 뭐냐면 상호 유전적인 어떤 교육이 일어났다. 음.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간헐적인 불규칙적인 모습에서 규칙적인 모습을 전하는 게 500년에서 1000년 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호 의존성에 심화된 그 어떤 모습들을 16세기 기준으로 봤는데 이미 16세기 이전부터 그 동방구 안에서는 그 5세기에서 10세기까지 사이에 이미 이 뭐냐면 동방구 안에 상호 의존적인 어떤 심화적인 상호 의존적인 교류가 계속 이어졌고 그 모습이 상당히 서로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리산의 발견 후에 이제 동방구하고 서방구, 오세아니아가 서로 합쳐져서 진정한 세계사가 성립됐다. 이런 관점이 벤트의 관점이에요. 벤트의.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제리 벤틀리는 여러 사례와 문화권을 거쳐서 일어났던 역사 과정을 초점을 맞춰서 제안하면서 세계를 크게 동반구, 서반구, 오세안으로 구분됐다. 자, 그리고 이 세 지역은 역사적으로 거의 접촉이 없었고 각 지역의 역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각 지역 내의 문화권들 사이에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자, 이러한 접촉이 특히 동반구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을 갖고 문화권 간의 상호 의존성 심화 관점에서 시대 구분을 뭐냐면 시도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호 의존성 심화 과정 그 상호 의존성의 심화 과정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했죠. 그래서 세계사를 이때 세계사는 이제 동방구 안의 세계사예요. 초기 복합사회, 그다음 고대 문명, 그다음 고전 문명, 그리고 후기 고전 시대, 유목제국 시대, 근대 이렇게 이제 6시기로 나누고 벤트리는 이제 특히 원거리 교육을 통해 동방구 내 여러 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 지역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초점을 맞췄다. 자, 원거리 교육은 처음에는 불규칙적인 데만 해서 서기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는 점차 규칙적인 데서 빈번해졌으며 체계적으로 진행됐다고 시작됐다. 또한 교육 영역도 이 시기 전후 유다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되었다고 했다. 결국 이러한 교육이 16세기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되었다고 그의 주장이다. 이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는 서방과 오세아니아까지 다 포괄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호 의존성에 따라서 이제 그 심화 과정에 따라서 어, 연구를 한 벤트의 이제 주장 내용을 봤어요. 그럼 다음 장을 볼게요. 다음 장. 다음 장에는 이런 상호 의존성의 관점에 따른 세계사 연구의 어떤 의미 이거의 이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상호 의존성 자 상호 의존성이라는 관점에 따른 세계사 연구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예. 네 가지. 연구의 의미 있는데 네 가지인가요? 세 가지인가요? 네. 세 가지네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벤트 등 동반구를 중심으로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확대되고 상호 의존성이 심화 발전된 모습을 부각시킨 방법으로 시대 구분을 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시대 구분은 상호 의존성이나 증대라는 현재의 세계 변화는 세계사 서술에 투영하면서 동시에 동반구에 존재했던 다양한 민족과 지역의 경험을 시대 구분에 반영하여 인류사 전개의 큰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 첫 번째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자,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구성하는 방법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세계사적 접근 과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의미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부터 문제점이야. 여기까지 문제점이죠. 자, 이 문제점은 뭐냐면, 16세기 이전의 세계사는 동방구 중심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대개 이제 벤트를 중심으로 해갖고 상호 의존성의 심화 정에서 그 역사를 접근했던 사람이 접근했던 연구자들은 되게 동방구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구와 오세아니아 역사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점은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하는 측면에서 시대 구분할 경우 각 지역의 관점에서 보는 변화나 지속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고 지역 간의 상호작용만 변화의 원동력처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각 국가의 발전 과정이나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제외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은 그래서 꼭 보면 사회 발전의 역사 발전은 상호 의존성, 상호 교류에서만 보고 내부적 발전은 안 보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 간의 상호작용만 변화만 보다 보니까 내부적인 원동력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이제 지속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 세 번째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얘인데 이게 얘인지 모르겠는데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뭐냐면 보통 벤트는 16세기 이후에 근대를 이제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시기를 구분했는데 요게 뭐 동아시아에서 관점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관점에는 서양의 중심 체제로 이렇게 편입된 거는 16세기가 아니라 19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때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왜냐하면 19세기 이전까지는 서양이 동양을 이제 교류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중국이나 인도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죠. 근데 산업혁명 계기 19세기 이후부터 그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이제 19세기 가서야 어떤 질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보면 벤트는 16세기 이후에 근대를 규정하고 하나의 시기를 구분했다. 그런데 상호 의존성의 심화를 동아시아 관점에서 보면 19세기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자, 서구의 시각에서 보면 16세기 이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탈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로서의 세력 확대가 동질적인 사건이 인식될 수 있지만 동아시아 시각에서 보면 동아시아가 제국주의 체계 지배로 편입되면서 질적인 변화를 받게 된 것은 19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호 유전성을 중심 원리로 시대를 구분할 때 이렇게 지역적 관점이 소위 취급되는 외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된다. 예, 그 주요 내용이죠. 상호 의존성이 중심의 원리 시대 구분할 때는 지역적 관점이 소위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그 방구사의 문제점, 연구 관점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서방과 오세아니아 역사가 소외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너무 이제 상호 의존성의 관점을 강조하다 보면 각 지역적 관점에서 보는 변화나 지속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 지역 간의 상호작용과 변화의 원동력을 보지 못한다는 거. 아마 이제 그 예를 든 게 이 측면에서 예를 든 것 같아요. 각 지역적 관점의 변화. 예.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서 사적 관점에서 보면 16세기 이후의 질적 변화가 아니라 19세기 때 질적 변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을 중심으로 원리 시대를 구분할 때 지역적 관점을 소홀히한다.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벤트리의 그 방구사의 어떤 연구의 그 다음에 그 문제점 이런 것도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벤트리의 방구사가
이런 연구 경향이 역사 교육에도 적용되죠. 자, 이게 뭐냐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야. 간지역적 방법.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에 입각한 간지역적 접근 방법. 예. 그래서 이 상호 의존성에 입각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은 09년 개정 교과서나 그다음 15년 개정 교과서에도 많이 반영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 예. 첫째로는 세계사 교육의 서구 중심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간접적 접근 방법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사 교육은 16세기 이후에 근대 문화의 창조와 전파의 중심주로 서유럽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세계사에서 서유럽의 활약을 매우 강조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 지역 또는 또한 한 지역 또한 또는 한 사회에서 발전된 기술과 창조된 문화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왔던 예는 근대 이전의 시기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영향을 미쳤던 시기뿐만 아니라 16세기 이후에 서구 문명 외에서 다르게 영향을 줬던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즉 16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문화 접촉과 교류가 가져온 인류 사회 변화는 서유럽에 시작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근대적 기술 문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이전에 개발되어 전파된 기술이나 문화는 근대 서유럽과 달리 간단하게 언급되고 지나갈 뿐 그 기술 개발이 가져온 인류 삶의 변화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보면 뭐 중국의 하약이나 나침반 할자 같은 발명품이죠. 이게 어머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역사 서술에는 교과서는 간단하게 서술돼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16세기 이전에 이런 동방구의 이제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들 다른 간접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거야. 예. 자,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어어. 요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주석을 제가 잠깐만요. 요걸 금지를 시켜놔야 되겠네. 예. 참가자 주석 금지를 시켜놔야지 이 공유된 그 내용을 이게 글을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세계사 교육의 서구 중심적 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뒷장 넘어가서 상호 관련성 주제 선정의 원리를 이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사건을 세계가 다뤄야 한다는 부담감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명 단위로 다뤘잖아요. 문화권 단위로. 그때 문제점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밑에. 그래서 문명권 단위로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아이고. 자, 그래서 문명을 단위로 큰 주제 설정하고 문명 내 왕조와 국가 단위로 세계사 이해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세계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문화권과 문명을 포괄해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은 학습의 내용의 증가로 연결되기 쉽다는 점이다. 예,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 이 문명권 간의 문화권 간의 내용 조직 방법에는 한 문화의 역사를 연대기적 관점에서 서술하다 보면 의미 없는 왕조의 이름이나 제도의 이름 등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사의 이러한 측면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세계사를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생소한 역사로 가득한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과목을 인식하게 된다. 이 주석이 없어지지 않네요. 잠깐 제가 없앨까요? 예. 여기가 없애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네요. 예. 자, 하여튼 넘어갈게요. 이게 원래는 이게 지워져야 되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뭐냐면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관련성 주제 선정 원리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룰 필요 없이 상호 교류의 역사만 다음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 이 문명권을 중심한 두 가지 문제점을 뭐냐면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지역을 달리해서 일어난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 또는 인과성을 이해하고 변화의 커다란 양상을 파악하는데 문화권적인 접근법보다는 간접적 접근법은 효율적인
틀을 제시한다. 자, 예를 들어서 화약 제조 기술은 중국 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여러 지역에 전파되어 각 지역의 변화를 가져왔죠. 자, 이는 반구적 차원의 변화, 나아가 지구 차원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다. 즉, 화약의 전파는 지역적 의미에서 관점을 보면 유럽의 중세 봉건 기사와 서아시아의 군사 기적의 몰락을 서아시아 군사 기적의 몰락을 가져온 중요한 배경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유럽이 지중해 유럽 서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제국의 중심에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 해경원이 등장하기 시작한 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발달된 총기와 화력이 큰 목을 하고 있다. 예, 이거죠. 세 번째 뭐냐면 유용한 점이고,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지역적 접근에 의해 구성된 세계사의 또 다른 장점은 인류 전체에 겪었던 공통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인류사 전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예, 이것도 네 번째죠. 그리고 이러한 공통된 경험을 다시 비교사적 관점에서 지역별로 비교해 분석하면 다면적인 다양한 경로의 세계사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예가 그 밑에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간지역적 접근을 시도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주제도는 청동기와 철기 제조 기술이 동반구 전체 확대되는 과정, 헬레니즘 시기의 미술적 어, 영감이 유럽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퍼졌던 과정, 그리고 몽골 세력이 그동안 큰 접촉이 없었던 동반구 여러 지역의 정치, 경제를 연결시키는 거대 제국을 건설한 과정, 이슬람의 과학과 수학적 지식이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까지 전파된 과정 등을 다룰 수 있죠. 그래서 인류사의 전개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봤고요. 자, 그러면 간지역 접근 방법은 문제점이 없냐?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점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예, 문제점이 기출문에 나왔어요. 물론부터가 문제점이에요. 기출에 나왔던 거 보니까 좀 보세요. 세 가지로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 지역이나 문화권, 국가 단위의 발전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데 간지역적 접근은 효과적인 틀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문화권이나 국가 단위는 아니라 교류의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자, 간지역적 접근에 기초하여 구성된 세계사는 외부적 요인의 중심으로 지역이나 국가들의 변화를 조명함으로써 지역이나 국가 단위의 내재적 발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 아까 이제 방구사 지적할 때 어떤 외부의 영향만 강조하지 내부적인 어떤 발전 동력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다고 했죠. 자, 세 번째, 따라서 역사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이해하는데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부적인 거와 외부적인 것들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외부적인 것들만 본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이 방안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해결 방안. 따라서 간지역적 접근이 비교사적인 문화권적인 접근에 의해 보완되는 방식으로 채택된 만큼 지역적 관점이나 인류 전체의 관점의 균형을 이루는 시각에서 세계사적인 내용이 구성된다. 그래서 뭘 같이 해야 돼? 비교사적 방법과 문화권적 방법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때 이제 네 번째 이제 특징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인류사의 전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저자가 이 비교사적 관점을 더 플러스시키면 이게 뭐냐 세계사 정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보완점을 뭐냐면 보충하는 방향으로 한 마디 더 언급했죠. 자, 그러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장점이 뭐냐? 자, 세계사 교육을 서구 중심적인 세계사 교육의 서구 중심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상호 관련성의 주제 성적 원리를 이용하여 모든 지역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사건을 세계사에서 다뤄야 한다는 부담감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을 달리해서 일어난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 또는 인과성을 이해하여 변화의 커다란 양상을 파악하는데 문화권적 접근방보다
간접적 접근방의 효과적 틀을 제공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간접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구성된 세계사의 또 다른 장점은 인류가 전체가 겪었던 공통된 경험을 중시하고 인류사 전개 과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자, 근데 문제점도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역이나 문화권, 국가 단위의 발전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데 간접적 접근 방법이 효과적이 못하고요. 그다음에 간접적 접근에 기초한 구성된 세계사는 외부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재적 발전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변화의 동력을 이해하는데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사적 방법과 문화권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의 주요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고, 자, 맺은 말 내용을 좀 그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403페이지 읽어볼게요. 403페이지 그 뒷부분은 그냥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요약한 말인데 한번 정리한 김에 이제 읽어볼게요. 강독을 좀 해볼게요. 자, 상호 유전사 개념을 세계사 구성의 중요 원리로 채택한 것은 서구 중심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나라 세계사 교육을 구성하기 위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시각에서 어떤 내용에 선정하고 선정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사 교육은 또다시 타자의 역사에 타자의 시각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세계사 교육의 타자의 역사를 타자의 시각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뭘까요? 서구의 시각에서 서구 중심적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서구의 역사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계사를 보는 다수의 시각이 존재할 수 있고 이미 서술된 세계사가 담고 있는 가치와 권력 구조를 해체될 수 있지만 현재 세계에서는 가치 중립적 세계사 접근은 가능하지 않다. 자, 그래서 문제는 21세기 세계의 변화를 담아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현실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계사 내용 선정 기준을 정하고 선정된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에서 세계사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경험과 관련 속에서 우리나라 경험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일어난 세계 사건들과 문제들을 국가보다 큰 틀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계사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 그래도 뭐 세계사 내용의 구성을 국가사와 함께 세계 전체의 역사를 같이 봐야 된다. 뭐 이런 논리는 이제 피고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요 논문은 끝났고 그 다음 논문이 이제 뭐냐면 세계사 교육에서 타자 읽기예요. 예, 이게 마지막 논문이거든요. 어휴, 이게 너무 많이 났네. 예, 그래서 세계사 교육에서 타자 읽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예,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출석 검사는 요번에 한 번 하고 끝낼게요. 예, 잠깐 출석 검사 들어갔습니다. 출석 검사하는 동안 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 출석 검사 중이니까 나가지 마세요. 새로 이제 저기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 카페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인제 다 출석 검사 끝났고요. 인제 시간 안 되신 분은 나가셔도 돼요. 예, 지금 37 분인데 그 55 분에 다시 하겠습니다.